바다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파도와 태풍이 수시로 불어닥치고 각국의 해군이 보이지 않는 해상의 국경을 넘나들며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비정규 무장 세력들이 벌이는 해적 행위 때문에 바다의 위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바다의 위험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것이 바로 해군 함정이다. 일반 상선이라면 출항을 포기할 수 있는 기상 악화와 같은 위급 상황이 벌어져도 작전상 필요하다면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것이 함정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을 건조할 때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고 실제 공격을 당했을 때도 승조원의 생명과 함정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성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어떤 악조건을 만나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함정 특수 성능 기술. 실전 경험이 없이는 제대로 개발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그래서 극히 일부의 함정 선진국만 보유한 원천 기술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 해군 함정의 특수 성능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우리나라 함정 특수 성능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산 구축함 개발 단계에서부터 본격화된 함정 특수 성능 기술 개발사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산 구축함 개발과 함정 특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이기표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표입니다.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학과의 이현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엽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정훈 박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정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수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 함정의 특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정의 특수 성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더 있는지 전문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네. 저희가 이제 함정의 특수 성능은 대부분 이제 함정의 생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정의 생존성 어떤 개념을 갖고 출발을 해야 할까요? 함정의 생존성이라는 것은 적이죠. 적의 어떤 위협. 그 위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레이더, 적의 레이더와 같은 센서, 또 적이 갖고 있는 대한미사일 이런 위협 무기. 이러한 위협을 회피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 함정 시스템과 승조원의 이제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함정의 생존성은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눠져 있다. 권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 그 링에서 싸우는 권투 선수가 상체를 굉장히 좌우 전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더킹 모션이라고 하죠. 더킹을 하고 빠른 발놀림을 통해서 상대편 선수의 그 펀치를 피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피격성인데 이것도 능동적 개념이 이제 피격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실제 펀치를 오는 걸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브로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피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시합을 하면서 선수가 그 상대편 선수의 펀치를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으면 그 펀치를 견뎌야 되고 또 그 견디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거를 이겨내고 다시 반격을 가하는 이게 이제 취약성과 회복성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설계 단계에서 이 생존성 구성 요소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격성을 줄이려면 첫 번째는 지난 우리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배에서 나오는 각종 신호들을 크기를 줄여나가는 거. 이게 이제 피격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방어 체계입니다. 기만 체계 가치를 도입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새 뭐 우리 킬체인에 의한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얘기하지만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가 또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갖추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통상적인 하드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격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취약성을 감소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기능 하는 걸 두 개를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손상을 입어도 다른 하는 시스템이 또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중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정 같으면 대부분 함포가 함수에도 하나가 있고 함미에도 있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중화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파편에 대해서 아니면 적의 소총으로부터의 그 방탄 성능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그 어뢰나 기뢰 수중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취약성을 감소하는 대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성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우리 배가 피격을 당해서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그거를 그 바탕에서 손상을 통제해 나가고 그리고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우리 승조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탈출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러한 그 생존성 향상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중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해군들이 그 함정을 획득할 수 있는 비용은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좀 균형 잡히게 효과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가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9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균형 잡히게 통합적으로 좀 잘해서 생존성을 주어진 비용 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생존성 관리 기법을 저희들은 통상 이제 통합 생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기법들이 지금 21세기의 함정 설계 건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DDG-50을 알레이 버크가 이런 통합 생존성 개념을 쓴 세계 최초의 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소 이제 어려울 것 같은 이런 개념 정리를 지금 이제 피격성, 또 취약성, 회복성이라고 하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쉽게 좀 풀어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함정 개발사에서 이제 특수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KDX 사업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KDX-1, 이 완이 이 함정의 생존성 측면에서 이전의 함정과는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정 박사님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러니까 두 어떤 함정이 있는데 다른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함정이 어느 배가 더 생존성이 뛰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기술적으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생존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전제가 적의 위협이라는 걸 이제 전제하는데 함정은 함형에 따라서 그 예상하고 있는 내가 전쟁에서 만날 수 있는 적의 위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배는 좀 훨씬 큰 유도탄을 맞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작은 배는 그보다 작은 미사일이나 아니면 함포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 위협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동일한 위협에 대해서 그 함정이 피격을 된다면은 당연히 큰 배보다는 작은 배가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할 거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 지어진 배보다는 최신의 함정들이 더 생존성 측면에서는 뛰어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KDX 사업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생존성 이제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기술들을 적용한 거는 KDX2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KDX1과 그 이전의 배들은 그 아마 그런 생존성 측면에서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면 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제 집어서 이제 KDX 2, 3에 적용됐던 이 함정 이제 기술들이요. 네. 이전에 이제 국산 함정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봤었을 때 또 거기부터는 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술적인 향상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정재수 센터장께서 KDX 1부터 좀 많은 그 특성능 향상 기술을 좀 적용하려고 했는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적용할 수 있었던 게 제한적이었었고 예. 그래서 KDX 1은 뭐 사실은 그 이전에
호위함이었던 뭐 울산함하고 뭐 그 적용했던 기술은 뭐 진동, 소음 이런 측면이었고 KDX2부터 이제 소음 줄이는 거 이외에 처음으로 이제 적의 레이더가를부터 우리가 탐지되는 걸 줄이기 위한 레이더 그 반사 면적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엔진이 그 운영이 되게 되면 이제 굴뚝이라고는 연도를 통해서 이제 폐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적외선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것들을 적외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첨단 함정일수록 이 전자 장비들이 많아지니까 상호 이제 전자기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적용이 됐고요. 또 KDX2부터 이 수중 폭발에 대해서도 이 내충격 강화 설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DX3로 가면은 그런 거 더하기 아까 제가 미국의 DDG-51 같이 통합 생존성의 개념을 쓴 것처럼 KDX3에서 처음으로 이런 피격성을 줄이고 취약성을 줄이고 이런 회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합적으로 한 우리나라 배의 첫 번째 배입니다. KDX3가. 예.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저희 팀이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 선체 구조 손상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이 KDX3에는 이 선체 외판과 이 주가판 사이에 만나는 사이에 이 폭발에 좀 더 잘 견디라고 이 안에 이렇게 강한 내부 부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박스 같다고 그래서 이걸 박스 거더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의해 보면은 KDX3 그러니까 세종대왕급은 천안함과 똑같은 피격 조건에서도 그렇게 삽시간에 침몰되지 않고 함수함미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그 세종대왕함이 그런 그 피격을 당하면 훨씬 더 많이 떠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사이에 아마 승조원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KDX3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통합 생존성을 정한 배지만 좀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그 당시에 그 통합 생존성 기술을 저희의 국내 기술로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미국 이름이 얼라이언스 사이언스로 바뀌었지만 우리 울산함 설계 때부터 80년대에 저희를 도와준 미국의 컨설팅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JJMA사라는 데였는데 그 JJMA사가 이 통합 생존성 용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그 생존성 관련 자료는 대부분이 군사기물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외 엔지니어링 용역사한테 이제 그 보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제가 있는 기계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은 저희가 그 조선수하고는 주계약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JJMA사를 저희의 그 부계약자로 둬서 통합 생존성 기술을 이제 국산화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한 2020년이 되면 상당한 부분을 아마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설계된 것이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센터장님. 그런 측면에서 이 KDX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생존성 강화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뭐 쉽지 않은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까? 예, 우리 정 박사께서 그 생존성 기술이 이제 주로 KDX2부터 적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KDX1 그 설계 감독관을 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검토는 KDX1부터 시작했다.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함정의 생존성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설계의 모든 요소에 이렇게 관련이가 되는 거고 그 수준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다를 뿐이지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생존성 기술의 반영 결과가 KDX2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KDX1 때도 이런 생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은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KDX1부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생방 환경 하에서 우리 함정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일종의 그 우리가 CPS라고 하는데 집단 보호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집단 보호 체계는 그동안의 KDX1 이전에 그 설계됐던 함정들은
함정이 화생방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함정과 통하는 모든 그 개폐 장치를 폐쇄하고 그 오염 구역으로부터 빨리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KDX-1에 그 집단 보호 체계를 설치함으로써 함 내에 필요한 공기는 화생방 필터를 통해서 유입시키고 또 오염된 공기가 함 내부로 그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함 내부에는 외부보다 더 그 공기압을 높이는 양압을 유지하고 뭐 이런 체계를 함으로써 그 화생방 환경화에서 함정의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KDX-1에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그 이 기술은 2, 3 이후에 계속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KDX-1에는 하여튼 그 우리가 볼 때 KDX-1이 생존성을 생각하기 시작은 함정은 맞는데 이제 거의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관련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KDX-2에 반영했던 그런 생존성 기술들을 생각은 했지만은 반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정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존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KDX-1을 처음에 계획했던 시기는 KDX-1이 설계된 시기보다 훨씬 전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계획했던 시기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KDX-1에는 반영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KDX-2, 3 뭐 이렇게 이제 후수감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런 예산을 사전에 반영하고 또 관련 기술도 발전을 시키면서 뭐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요. 그런 이제 생존성 강화 기술을 실제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돈과 기술과 시간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충분히 그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데 KDX-1에는 그 예산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2, 3로 가면서 이제 그런 것이 그러면 2 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충분히 됐느냐? 그게 아니겠죠. 조금 더 나아졌고 KDX-3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조금 더 또 나아졌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충족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 단계마다 조금씩 부족했던 거죠.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이 함정의 이제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일이 실제 있어서 얼마만큼 이 함정의 설계와 이 건조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네 분의 패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해군이 그동안 이 생존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갖고 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해군은 그 해군이 함정건조 사업을 그 주관해서 수행하던 시절부터 그 생존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걸 피부로 느끼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서 그 생존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노력을 해왔죠. 해와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해군의 함정 기술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함정 기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 함정 기술실 내에 특수 성능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성능과는 함정의 특수 성능, 생존성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뭐 개발하고 이런 것을 주관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제 국내에 많은 그 연구기관과 특성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기관, 그다음에 전문 업체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서 그 특수성 기술을 향상시켜 왔고 또 함정이 그 전투에서 손상을 받거나 피격을 받거나 또 평상시에도 이제 화재나 이런 이제 손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손상 통제와 관련된 자산과 인력을 유지해서
빨리 효과적으로 그것을 지나보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선박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해군이 지금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현재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해군은 지난 시간에 우리 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인 전투를 해본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없다시피 해군 창설 이후에 큰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천안함 피격이나 뭐 아주 국부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전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무기체계를 갖고 싸운 적을 공격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했는데 이제 현 정호섭 총장님이 그 부임한 후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범해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제가 좀 생각합니다.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센터장께서 얘기하신 작년부터 대한민국 해군이 그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국형 손상 통제 체계 구축 종합 계획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간인하고 군이 어떤 협력을 해서 하는 첫 번째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가 2013년에 해군하고 대한조선학회가 그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부터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정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이제 정례 간담회를 하시면서 당신이 갖고 있던 이 정책적인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술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가 자신이 없다면 이걸 직접 실행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그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그 기술적으로 이건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느끼시고 할 수 있었던 아마 그런 면에서 학회의 역할이 아마 그동안은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의사결정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하는데 이런 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가 많았다면 아마 이거는 이번 우리 손상 통제 관련해서는 우리 학회가 오히려 그 의사결정자들한테 당신들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아마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손상 통제가 왜 중요하냐는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도 극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해경이 언제 가느냐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해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승조원 또는 승무원이 그 안에서 초동 조치를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배를 잃을 수도 있고 온전히 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이 손상 통제의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건 아마 국민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이렇게 해군을 더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내항성과 조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내항성 및 조종성은 선박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본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개념이요. 일반 상선, 선박과 또 이 함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좀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예, 이게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항성능과 조종성능에 대한 용어 정의를 먼저 내려드리고 예. 그다음에 함정하고 일반 상선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항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거친 해상에서 즉 풍랑이 심할 때에도 선박에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조정성능은 선박 내의 타나 추진기 등을 사용하여 항해에 필요한 선박의 속력과 방향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박하고 함정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이 주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풍랑이 심하면 출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함정은
아무리 풍랑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전투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해상 보급 등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선에서는 속력에 주안점을 두고 그 항행 안전의 기본적인 그런 조정 성능만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알래스카만에서 엑선 발데스라는 그 유조선이 좌초를 해서 엄청난 해상 오염을 일으킨 후에 이 국제 해사기구라는 데에서 이런 기본 성능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함정에서는 이건 뭐 무조건 어떠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속력이라든가 또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내항 성능 기준을 정해놓고 또 조종 성능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그 상대보다 우월한 기동 성능을 보유한 선박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아주 뭐 간략하게 기본적인 상선과 또 함정이 가져야 될 어떤 주요 임무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내항성과 조종성에 어떤 적용되는 범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KDX 같은 이 구축함에게 특히 내항성과 이 조종성이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좀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KDX 같은 이 구축함이라든지 뭐 모든 함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이 해상에서 우수한 기동 성능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기동 성능이라는 것이 추진 성능, 또 내항 성능, 조종 성능 세 개를 기동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DX 왕과 같은 구축함에서는 대공, 대함, 그리고 대잠 전투 성능을 갖춰야만 되고 또 해상 보급, 이동 등의 다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친 해상 상태에서, 즉 풍랑이 심할 때에서도 잔잔한 바다에서와 같은 거동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도 중에서도 잔잔한 바다에서와 같은 거동을 갖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내항 성능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보다 우월하기 위해서는 함정이 선회 능력이라든지 변침 능력이라든지 또는 정지 능력 같은 기동 성능이 우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필요한 임무별 기준값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KDX-1 이전에는 주로 국외의 선진 국가들의 기준을 차용해서 쓰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KDX-1 이후부터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값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필요한 기준값을 정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진동과 이 충격에 대한 함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 우리 이현엽 교수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우선 진동하고 충격하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선박은 프로펠러가 돌고 있고 엔진도 돌고 있고 또 각종 기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선체 진동이 항상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진동들은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승조원이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조원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은 작업 능률이 떨어져요. 그 전투 성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박 함정에 설치된 장비들이 그 진동에 의해서 내구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상선하고도 사실 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해군에서도 그 선체 진동의 크기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해서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진동을 줄이는 뭐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는 일단 뭐 기진력이 작아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프로펠러를 잘 만들어야 되고 엔진도 좋은 엔진 쓰면 진동 줄죠. 그리고 그 진동 문제에는 어떤 뭐 공진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체 구조도 그런 공진을 피하기 위한 그런 공진 회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진동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해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기준치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문제는 무슨 저희 울산업 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분야입니다. 다음에 이제 충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정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어뢰나 기뢰 등 수중 폭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뢰를 함정에 직접 맞춰서 배 맞춰서 오는 것보다 배 밑에서 터뜨려서 수중 폭발로 인해서 선체에 충격을 줌으로 해서 손상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공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수중 폭발을 일어나면은 선체가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이 선체가 우선 그 충격에 부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선체 보강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일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장비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함정의 주요한 장비들이 뭐 무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항해 관련 것도 그렇고 충격에서 그 장비가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전투 능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승조원이 그 충격을 받게 되면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충격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충격에 대한 문제는 실선 시험을 해볼 수가 없다는 문제예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실선 실험하다 진짜 위험하니까 한다고 해도 뭐 작은 포약을 써서 해보거나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실선 시험을 해보지 못한다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해석한 거를 우리가 뭐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탑재 장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정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구조 보강을 되게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탄성 마운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장비 밑에 있는 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걸 고무같이 유연한 재질을 놓고 그 위에다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충격을 뭐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줄입니다. 장비가 받는 충격을.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탄성 마운트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근데 이 탄성 마운트는 이 충격 완화뿐만 아니고 아까 수중 방사 소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현 전장에서는 장비가 뭐 펌프 같이 장비가 이렇게 기진력을 내는 거는 그 기진력이 선체를 통해서 선체를 진동시키면 다시 물을 교란시켜서 수중 방사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저거한테 소나에 들키게 되는데, 이 탄성 마운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 진동도 굉장히 절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탄성 마운트는 충격 아이솔레이션 뿐만 아니고 수중 방사선 기진력을 장비가 선체에 전달하는 진동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탄성 마운트에 대한 것이 지금은 그런 패시브한 그 고무 마운트를 쓰는 정도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 마운트, 그러니까 기진력까지 가해서 반대 유상을 줘서 절연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연이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조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승조원이 활동하는 그 데크,
탄성 마운트를 이용해서 데크 자체를 탄성 마운트를 지질시키는 거. 우리는 이제 플로팅 덱이라 그러는데 그 위에서 작업을 한다면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 뭐 보호 장구들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 승조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생존성을 설명하면서 그 권투 경기를 좀 비유를 했었는데 권투 선수가 아무리 뭡니까 자기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뭐 조깅을 하고 이렇게 뭐 발걸음도 재개하고 맷집을 키우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시합에 올라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전과 유사한, 그러니까 예상되는 적과 유사한 상대하고 실전과 같은 스파링을 하고 올라갑니다. 저는 그 스파링이 바로 그 실사시험 평가. 이건 지금 저희가 뭐를 번역하고 있는 거냐면 라이브 파이어 테스트 앤 이벨루에이션을 번역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에 대해서는 실제 다 만들어진 다음에 굉장히 큰 기뢰를 터뜨려서 이게 잘 견디는지를 봅니다. 그걸 입증하는 걸 이제 국의회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도 이런 취지에서 2000년에 양양함이라는 기뢰를 제거하는 배에 대해서는 한번 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미국만큼 그렇게 강한 세기의 충격은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를 다 하기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면 선별적으로 특히 많은 척수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대해서는 좀 해보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 얘기를 합니다. 야, 함정 설계는 그러면 앞으로 천안함과 같은 그 피격 상황에서도 다 견뎌야 되는 거냐? 근데 지금의 함정의 그 수중 폭발에 대한 내충격 설계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비유를 하면 이겁니다. 자동차를 신차를 개발하고 나면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속도에서 충돌 시험을 해서 운전사가 안전한지를 보는 그 충돌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속도가 60km/h로 이제 시속 60km입니다. 근데 그걸 200km로 달려서도 견디게 하라. 이러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함정도 아마 천안함 폭침과 똑같은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걸 만들겠지만 그러면 중량도 엄청나고 이제 속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정의 내충격 설계의 목적은 승조원, 아까 이 교수님이 잘 얘기했는데 선체, 기계류, 특히 전자장비가 있으면 제일 충격 성능에서 취약한 게 뭐냐면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충격 성능을 선체나 승조원만큼 끌어올리자. 이게 지금 현재 내충격 설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박사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실험 시험 문제는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양양하면서 이게 아마 시도가 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해군에서도 이 실전 시험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들 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우선 양양함이 무슨 함이냐 하면요. 양양함은 기뢰 탐색함입니다. 그래서 기뢰를 이제 탐색하고 제거하고 이런 목적의 함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뢰 밭에서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뢰 폭발에 가장 취약한 그런 함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그걸 샘플로 그 함정에 대해서 충격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실제 함정이 견뎌야 되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충격 범위에서 그 시험을 한 거죠. 미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에 맞게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낮게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는 충격 시험을 하고 나면은 아무리 낮게 하더라도 함정에 큰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를 통상 우리가 A, B, C 충격 A급, B급, C로 나눠서 A급은 충격에 견뎌야 되고 B급은 충격을 받으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뭐 C급은 충격을 받으면 뭐 파손돼도 되고 뭐 이런 기준을 걸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충격을 받으면 C급 장비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 같은 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걸 다 또 교체해 드는 비용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문제 뭐 그다음에 배가 받는 그 내구성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그 한 번밖에 못 한 거죠. 그러나 해군은 실선 충격 시험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그 동일함을 여러 척 짓는 그런 함정 경무는 한 번쯤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이제 해군에서 우리가 실선 시험 미국과 같이 실선 시험을 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정 박사나 우리 저 이현혁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요즘은 이제 MNS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MNS 기술을 아주 발전시켜서 실선 충격 시험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고 그 결과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마 우리 정종훈 박사께서 아마 그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프로토타입.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양산형 모델을 출시한다. 기계, 전자전기, 컴퓨터, 건축, 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제작되는 프로토타입. 무기 획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무기도 양산 전에 프로토타입 시험 평가를 거치게 된다. 때로는 프로토타입에 있던 성능이 예산 절감, 운용상의 난점, 생산성, 신뢰성 등의 문제로 양산형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푸마 장갑차의 프로토타입에서 부여됐던 자력 도하 기능이 양산형에서 예산 문제로 삭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들은 프로토타입의 결점을 보완한 후 양산형을 제작한다. 따라서 양산형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 하지만 함정은 예외다. 다른 무기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함정 건조. 프로토타입 함정은 없다. 모든 함정은 실전을 전제로 건조된다. 건조 후 운영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다반사. 선도함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전 후속함 획득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그 어떤 함정의 생존성도 포기할 수 없다. 함정 강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인가?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그래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요. KDX와 이 함정의 특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다 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과 함정 건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 하나만을 좀 지적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KDX 산업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함정 설계 수준, 현 단계의 평가를 한번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노력을 조금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힘을 조금 모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기표 교수께서 좀 시작해 주시죠. 예, 내항 성능하고 조종 성능에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 함정의 이 내항 성능과 조종 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지금 이제 운항 중인 함정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설계 건조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정 설계 중 내항 성능과 조종 성능에 관련된 플랫폼의 설계 기술은 세계 선두 그룹에 속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직까지도 함정에 맡겨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설계 건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토 같은 데에서는 일부 그 충족시키지 못하는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그 설계 기준값을 타겟 밸류로 정해놓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플랫폼을 설계 건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직 우리도 만족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미래지향적인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게 돼야지만 함정의 수출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이은엽 교수께서. 우리나라 함정 설계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 사업이라는 것은 소요제기부터 건조까지 뭐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매우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아주 복잡한 체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아주 심각한 거는 첫 번째 시제품을 그대로 인수해야 된다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업체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나는 한 대만 살 거고 처음 만든 걸 그대로 납품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은 함정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의 특성, 함정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정 설계 건조 과정에서 항상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어떤 대안을 내야 되고 또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함정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설계 변경을 내 승인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해군 현역이 그 기술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야지 리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 계약서대로 만들었는가만 감독하는 그런 관리로는 이거는 함정 획득의 그 방식을 이해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감독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이제 감독관의 양성이 필요한데 이는 여태까지 이제 우리는 그 KDX3 그 전까지는 이제 감독관 제도에 의해서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해군들을 양성해 왔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함정 기술을 우리가 뭐 함정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건조할 때 대상 함정, 한 함정에 대한 그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함정마다 설계하고 건조한 그걸 통해서 얻은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하는 것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구축돼 있어야 우리 함정 기술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함정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또 다른 신조 함정을 기획하거나 설계 건조 시에도 이 전에 있던 자료들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정훈 박사께서.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함정 획득 환경 자체가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뭐 다른 민간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방사청 개청 전보다 굉장히 이게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관료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그중에 뭐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이 함정 설계 건조를 기술적으로나 뭐 다른 사업적으로 의사결정이든 이 감독관 제도가 아까 이현혁 교수도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방사청 개청 전 10년 동안 내는 함정이 인도 지원되는 게 한 척이었다면 방사청 개청하고 나서는 뭐 이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 지원 함정이 11척입니다. 11척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현장에서의 기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조함단 조직이 해체되면서 그 기술을 주도하던 이 장교들이 방사청과 군에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책임 소재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위사업청 개청은 틀림없이 아주 그 어떤 무기 체계 획득 사업의 어떤 투명성을 강하게 해서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방사청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선진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꽃 피울 수 있는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인드의 문제인 것처럼 의사결정, 정책 위반자들이 얼마나 그런 기술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선진 시스템을 가져온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성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야 하지만 획득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획득 정책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정재수 센터장께서. 함정 설계 수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 성능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성능 분야, 함정에만 관계되는 그 생존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특수성능 분야는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의 선진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저는 좀 부족하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 뭐 조선소, 해군, 그다음에 방사청, 뭐 국가연 여기 계시는 뭐 학계에 계시는 분들, 연구소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따라가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데 그런 기술이 선진국은 지속적인 그 기초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초 연구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선도적인 기술로 이게 따라잡지 못하면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외국이 해놓은 것을 보고 응용 연구 이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함정에 적용해가지고는 평생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기술이 세계 그 1위가 됐듯이 함정에 필요한 특수성능 기술도 우리가 정부나 또는 뭐 이 민간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런 단계를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네 분의 말씀이 이제 우리 해군의 함정 개발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의 앞으로 발전 방향의 모색에 있어서의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측면 혹은 뭐 조직까지 다 아울러서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좀 정리가 돼서 조금 이제 각계 조금 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다 같이 한번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